오늘은 구술자 차대영 대표님 2차 면담이고요.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구술자 자택입니다. 대표님 또 이어서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연변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제 사진을 보면 많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사마지물의 자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요 사진인데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 장 남아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좀 이게 키가 크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보면, 단기 4286년 5월 20일, 그러니까 1953년 아마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부석사를 이제 여공들을 데리고 그냥 지구로 말하면 야유회 같은 음, 그런 행사를 가서 음, 기념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음, 보면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음. 조화 같은 거를 이렇게 다 들고 있거든요. 아, 이게 예, 좋아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오, 사진 이쁘게 음, 나고, 음, 예, 어떻게 그 나름의 연출을 한 것 같은 어떤 뭐 시대적 음, 배경을 음.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모도 있으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어떤 분이 고모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좀 키 크신 분. 아, 그럼 지금 가족 중에 고모만 여기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예, 그럼 고모가 그때 여기 그치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나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대 고모신 거예요? 예, 큰 음, 고모신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음. 연세가 아마 지금 9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여기 지금 여직원들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아, 혹시 그렇죠. 들으신 게 있으세요? 나이대나 이런 거? 뭐 그 당시면 아마 15세에서 뭐 16, 17세 아마 20, 다 성인 미만일 거예요. 아마 중학생 정도? 중학생 뭐 고등학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대부분 다 여직공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마진물의 그 창립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자료로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래도 보관하시게 된 어떤 그게 알게 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좀 시간이 원체 또 오래 지나다 보니 뭐 집에서도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이제 오래된 물건들을 어떻게 좀 뭐 손실도 있었고 아마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음,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보니까 좀 뭐 저희 집 나름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제가 항상 그 좀 고이 간직을 해 왔었어요. 저도 뭐 이게 바쁘게 다들 지내시다 보니까 사진을 남기신 게 많이 없으셔서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더 좀 소중한 자료가 되겠어요. 예.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 인견 말고도 운수업하고 정미소도 하셨댔잖아요. 예. 그거는 그 아버지 때로 승계하시면서 그 계속 하시게 됐나요? 아니면 그거는 할아버지 때에서 끝나시게 된 건가요? 아마 운수업까지는 그 운수업 외에도 이제 시멘트 사업도 하시고 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서 어떤 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음, 이쪽에다가 이제 뭐 유통도 하고 그러니까 음, 차가 있고 기동력이 있으니까 음, 어떤 그런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제 아버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 정리를 하시고 음. 정미소하고 이제 직물업에 좀 매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동일 대표님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를 좀 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아버님도 고향이 이제 평안북 네. 영변이시잖아요. 그 전쟁 피해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오셨을 때 나이가 아버지는 몇 살 정도 되신 거예요? 아마 제 단순 계산으로는 38년생이시니까 음. 10한 4, 5세 정도? 14살, 15살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울에 학교를 따로 할아버지가 보내셨다는데 그때는 나이가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러진 않고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분기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개인 과외를 붙여서라도 아마 음, 공부를 막 좀 많이 시켜서 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음, 마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그 음, 교육률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외를 붙여서 공부를 시킬 정도였으니까. 그러시고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아마 법과를 나오셨어요. 법학 전공을 하신 예, 거예요. 예. 뭐, 그 법학 전공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같이 생활하시다 강원도로 가서 유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고학력이셨고, 음, 근데 이제
그때 전쟁이 막 끝난 직후라서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북 출신들은 군대 가면 거의 뭐 맞아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할아버지가 군대를 좀 빼려고 뭐 지금 뭐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좀 편법이 있다 보니까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좀 그 병역을 좀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거 시도를 했는데 이 브로커가 이 돈만 떼먹고 아버지를 병역 기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피하신 그래서 건 아닌데. 그렇죠. 이 기피를 시도했죠. 어찌 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생활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어떤 그 이쪽에 있는 남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전쟁을 일으킨 뭐 나라의 어떤 그 피난민이 와서 자국에서 군대를 간다. 그럼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학대에 가까운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게 두려워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병역 기피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숨어서 지냈다 하시더라고요. 풍기에 계시면서 숨어 지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아마 풍계에서 아마 있으면서 그냥 뭐 거의 뭐 외출도 안 하시고 어떤 그 좀 고립된 생활을 하시면서 도저히 여기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탄광업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그쪽에서 어떤 정착을 해보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라는 그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이제 아버님께서 원하던 꿈이 나름 있으셨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원래 내가 하고 어, 싶었던 게 있으셨다는 거. 저희 아버지는 성향상 어떤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보다는 그냥 이런 뭐 좀 공직 쪽에 맞는 분이셨어요. 네, 원리 원칙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그 나쁘게 보면 이런 어떤 술수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류 유통업을 하다 보니 늘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로 그 스트레스를 푸시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과 어떤 이런 게 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런 그 모든 그 환경들이 본인과 맞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이제 선택이 강원도로 가서 유통업을 하신 건데, 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강원도에서의 그 생활을,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네, 태어나셨잖아요. 거기서 혹시 그 10살까지는 지내셨으니까, 네. 그때 생활들 좀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생활들. 네, 아, 거기는 탄광촌이라서 음, 일본 말로 학고박이라 그래서 음. 그 판잣집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판잣집에 태어났고, 어, 예. 그래서 유통하시면 좀 그래도 좀 생계적인 거는 좀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근데 원래 다 아마 그때는 판잣집에서 다 생활하시는 예,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초기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뭐 이사도 하시면서 음, 조금 뭐 나아지셨는데 음. 제가 기억나는 건 한번 그 홍수가 나서 집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아, 사시는 집이요? 예. 음. 그럼 막 겨울 되면은 막 그 소주가 잘 얼지 않잖아요. 네. 그 당시에 소주는 25도였거든요. 근데 소주가 얼어서 터져서 막 병이 깨진 거를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강원도의 예, 그 칼바람 같은 추위를 그렇죠. 진짜 몸으로 느끼신 예, 거네요. 예. 그럼 그때 가족들이 그 동생은 여기 영주 와서 풍계에서 나으셨잖아요. 동생요? 아니, 제 아니, 동생이 아니라 저기 저희 그 형제들. 네, 형제들, 예. 예, 거기서 생활하실 때, 그러면 아까 추워서 막 이렇게 저는 판잣집에서 생활하실 때, 네. 뭐, 어떤 다른 거는, 의식주 생활에서는 조금 병원이고 뭐고 이렇게, 뭐, 여건이 다 안 됐겠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수도도 안 나와서 어릴 네. 때 저는 물길로 다녔던 거 기억나요. 그 어, 용지골이라고 음, 마을 주민들이 같이 쓰는 그 공동 수도가 아니고 음, 공동에서 쓰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음. 예, 그런 걸 이제 공동 빨래터도 있었고 우물이나 그렇죠. 빨래터처럼 예,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물로 저희가 식수로 사용하면서 음. 맨날 집으로 이제 길어 날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 다, 형은 이제 좀 등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동이 끼는 거 양쪽에 그걸 했었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양철로 된 그 물 조리개 네. 예.
그걸 이제 양손에 들고 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도움되게 예, 그거라도 예, 들을 수 있던 걸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오다 보면 막 흘려가지고 음. 물이 출렁출렁 흐르면 다리에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막 찬 그 음. 물기운 있죠. 네네. 쇠 함석에 아우. 뭐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요.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풍기로 오신 시점에 그때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가신 게 몇 년도 정도 되신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74년도에 아버지가 아마 가업 승계하시면서 네. 그 사업자를 합법적인 사업자를 내신 것 같아요. 사마 직물로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전에도 할아버지 명의로 이제 사업자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 명의로 이제 74년도에 네. 미리 바꿔놓으신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본격적인 회사 등록을 이제 하시고,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맡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좀 많이 하시고, 또 인견업도 좀 호황을 좀 하면서 수동기 조탁기를 또 교체도 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버지 음. 활동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아마 83년도 즈음에 음, 음, LMUG라는 음.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 용어인지 영어인지 LMUG라는 그 기계가 이제 반자동 기계가 들어왔거든요. LMUG요? 예, LMUG라는 그 기계인데 그게 아마 반자동 기계가 아마 그 도입됐던 시기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좀 투자를 하셔서 그 기계가 막 저희 집에 오면서 동네 분들이 막 구경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대가 들어온 아닙니다. 거예요? 그때 36대인가?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수직기를 몇 대가 움직이신 거예요, 대략? 그때는 수동직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동직기는 아마 20여 대? 30대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수동기계는 1인 이제 한 대씩 봤는데 네. 얘는 소위 말해서 그 반자동이. 반자동이라서 아마 한 사람에서 6대를 아마 커버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한 명이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제 20대, 30대면은 30명의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자동 되면서는 36대면은 거의 6명 정도의 직원이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한 교대에 이제 직공들 6명, 음. 그 다음에 또 교부라고 해서 네. 뒤에서 이제 관리해주는 분들이 2명. 교, 교부라는 네. 거는 배를 짜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연경, 네. 뭐 어떤 뒤에서 이제 그 직무를 재직하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오리를 다 이어준 역할. 네, 그러니까 좀 베테랑들이 이제 그걸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기사 밑에 조기사 네. 그 다음에 그 유공이라고 기름 주는 음. 남자들은 그렇게 한 교대 한 3명 정도 그렇게 배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반자동 하면서 36대가 움직일 때 네. 따로따로 그걸 맡아서 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세분화 시켰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한 3개도 정도 받고 하면 뭐 대략 뭐 한 3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이징도 같이 했었으니까 사이징 쪽에도 네. 한 6명이 교대받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2교대다. 2교대. 이교대로요? 예, 2교대. 2교대니까 기계 쪽에 한 20, 한 2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징 쪽에 한 8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래서 직원이 한 한 30명. 30명 정도. 아, 그리고 정미소에 네. 또 직원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정미도 아까 이제 아버님 때에서 조금 처분하시기 전에는 계속 좀 갖고 계셨던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정미소하고 공장하고 같이 예, 음. 계속 그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시고 나서 1980년대 막 인견 자체가 없어도 못 팔 정도로 그러니까 호황을 네, 이루셨다 했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이 기계 자체 바꾸시고 나서 계속 그걸로 유지가 되신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또 암감 의류뿐만 아니라 색 깊은 의류 자체도 개발하신 적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안감용 아, 의류를 인견으로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색을 입힌 의류. 네. 세계를 입힌 그러니까 의리요? 염색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아닙니다. 건지. 그때 그건 하지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예, 원단만 예, 그냥. 원단만. 아, 그럼 이것도 오류네요. 네. 예, 좀 얘기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네. 그 예, 내용들이 그런 걸 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잡아야겠네요. 예, 네. 그 88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있으셨다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지금 직공들 많이 이렇게 있으시고 정리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약간 불황이 조금 시작될 때 그때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 환경이? 환경이, 뭐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음. 뭐 집에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랐는데 늘 아버지가 돈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입대를 90년 11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입대하고 한 1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휴가를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좀 대출을 받으셔서 기계를 다시 이제 그 반자동에서 완전 자동 기계로 바꾸셨더라고요. 아, 네. 셔틀 체인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기계를 한 20대, 15대에서 20대까지 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 면이나 여러 가지 채상성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좀 많은 돈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그 좀 투자를 하셔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좀 호황이 때는 괜찮으셨지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 대출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더 어려움이 더 크시지 않으셨나요? 잠시 좀 쉬었다 가요. 네,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하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그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 상황들이 조금 곤란하신 것도 있을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게 더 힘들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좀 이렇게 직원과의 그런 거에 되게 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쓰셨겠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원체 그때는 좀 일터가 많아가지고 음. 서로 막 이직도 하고 또 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음. 뭐 또 뭐 은퇴 개념으로 또 그만두신 분들도 또 계셨고. 그 인간업계가 이제 불황이 여기 지금 사마직물 말고도 풍기 전체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좀 분위기를 조금 뭐 이렇게 음, 전달해 주신다면. 모르겠어요. 저희만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화섬으로 갈아타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음. 예, 놓친 것 같고, 그때 이제 좀 시대 변화에 어떤 산업적인 환경의 변화에 좀 이렇게 그 편승을 해서 그렇게 좀 변화를 줬던 업체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업체들의 규모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좀 도태된 그 사업 형태라고 봤죠. 저희 아버지가 좀 더 다양성 있게 영업도 좀 하시고 그 시장에 대한 좀 대응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내가 아는 것만 좀 하신 좀 약간 좀 고리타분한 좀 위험 부담을 좀 줄이자고자 음. 그 하셨던 게 결국은 그 어떤 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오너의 마인드로서는 조금 그런 게 막 불황기니까 아무래도 영업하시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업이라는 게 가서 좀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음. 어떤 뭔가 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취해야 될 좀 행동들이 있는데 음. 저희 아버지 좀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고지고대로. 좀 예, 뭔가 의표적인 삶을 예, 사시는 거예요. 예. 좀 본인이 좀 비굴해 보이셨는지 맨날 거래처 분들하고도 뭐 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그 되게 좀 본인의 선을 좀 많이 지키시는 할 말 다 하시고 예, 좀 그러신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막 사실 공장도 멈춘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럼 그 기계들이 자동으로 하면서 이제 대출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공장까지 멈춘 상황이 됐을 때는 더 악순환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93년도 4월에 이제 군대 전역을 해서 네, 집에 와보니 네,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과 저희 아버지는 아, 이게 짜놓으면 언젠가 팔린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짜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때 해도 제가 나이가 뭐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음, 어떻게 좀 이거를 뭐 좀 줄여보자 음, 라는 의미에서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일단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배웠고 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꾸 네, 재고에 대한 그 2차, 3차 막 부담이 되는 음, 거예요. 네, 자꾸 돈이 잠기니까. 그렇죠. 이자 돈이 계속 나가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래서 음, 제가 아버지한테도, 음, 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버지한테 약간 반항을 하면서 음, 좀 공장을 나름 제가 좀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어, 좀 저희 아버지를 좀 푸시를 해서 조금 거래처를 확장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그게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5년간은, 음, 5년, 6년간은, 음. 그래도 저희가 좀 빚도 거의 뭐 상당 부분 좀 상환도 좀 하고, 그리고 네. 좀 뭐 통장에 돈도 좀 어느 정도 좀 그 축적이 좀 음, 됐었던, 나름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음, 그때는. 일하는 보람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한 뭐 5, 6년은, 예, 하여튼 좀 좀 일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겨내시려고 예, 했던 그런 노력이시네요, 예, 나름의. 예. 나중에 이제 뭐 그 차도 그러면 직공들은 그때 기계 새로 하고 영업하시면서 좀 하면서 했지만 많이 직원들이 줄었던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때도 직원이 많이 줄었죠. 몇 명 정도 그때는. 네. 그때는 뭐 10명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도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정미소도 저희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하셨고. 그 시기에 이게 군제대 하셨던 그 예. 예, 시기에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정미소도 정리를 하신 걸로, 그때 정리하신 걸로 제가 아, 기억해요. 그럼 올고치 이제 인견업만 이제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이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회사 문을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셔서 아버지가 좀 많이 가족들도 그렇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으셨다고. 네, 그게 네.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 음, 그때는 뭐 아무리 해도 음, 도저히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전에 음, 제가 또 기계를 조금 그 보강을 했어요. 개조를 해서 보강을 하고 네. 좀 더 원단도 좀 더 짜놓자. 음, 아니, 저도 또 한 5, 6년 하면서 좀, 음, 아, 이게 좀 하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좀, 미련을 두고 음,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원단도 뭐 한 20만 야드 가까이 누적도 네. 되고, 돈은 돈대로 잠기고, 그리고 뭐,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몸도 안 좋으셨어요.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심적인 부담감에 대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조금 몸이 편찮으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도 하루에 한 두 갑씩 태우시고, 술을 매일 드셨어요. 하루 세 병씩. 음, 근데 건강 관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건강 검진도 안 받으시고, 음, 아파도 그냥 뭐, 그렇게 좀 이북 사람이라서 그런지, 음, 그렇게 그 아픈 거에 대한 그 참는 게 좀 약간 그 일반인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한 번도 약도 안 드시고, 또 잘 아프지도 않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 음,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 아버지가. 일하시다가요? 아, 전혀 중시다가. 아, 예.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집으로 전화가 와서 음, 제가 아버지를 업고 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음. 그 암 초기신 것 같아요. 아, 폐암 뭐 이쪽으로요? 아니에요. 그 다른, 위암 쪽인데 십이지장 음, 쪽인데 음, 하여튼 그때는 아버지가 그 건강 상태가 막 이제 음, 나빠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피토해도 제가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숨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종양이 이제 그 있는 걸 안동병원에서 네. 좀 더 상위 병원에 가서 수술 음, 한번 음. 해보셔라 라고 추천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시고요. 네, 이야기를 안 하시고 또 고집이 원체 세서 음, 막 저하고 많이 싸웠었어요. 아니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왜 안 하시냐 했더니 아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든대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서도 본인이 알아서 자신을 퇴원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지장수 해 드시고 민간요법으로 본인이 네.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러고 이제 서울을 간 거예요. 아, 예, 그때가 막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예, 아버지도 예. 또 나름의 그냥 그거를 그래서 좀, 돈이 없으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기는 분유값도 없었어요. 저희 아들.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정말 그 쇼핑백 들고 음, 제 옷까지 몇 개 들고 서울 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돈 400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를. 가족들 모두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네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가 2008년도에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아픈 걸 되게 계속 숨기셨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복수가 차서 음, 그 종양이 커져서 음, 12장을 막아서 음, 얘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그래서 막 복수가 차서 음, 이제 안동병원을 가서 이거를 그 복강경으로 이걸 다 빼낸 거예요. 빼내고 그렇게 입원을 하셔서 안동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하자. 음, 도저히 이건 수술 아니면 대안이 없다 해서 그 길로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음. 수술하시고는 그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계속 항암치료를 했는데 몸무게가 한 40몇 킬로, 거의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되게 강하셨거든요. 그럼 몇 년을 투병하신 거예요? 2003년부터 거의 한 5년에 가까이 길, 2008년 6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길게 하셨네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그 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 네. 초기에 그 진짜 3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음. 안 돌아가셔도 될 분이 70대던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예, 뭐 않으시고, 지금은 치면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지금 뭐 많은 음, 분들 계시는데 음, 지금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시면 음, 80 이제 한 6 정도 아마 음. 되었을 거예요. 그 아버님이 막 그렇게 힘든 과정에도 음. 그 막 기계까지 팔아가면서도 직원들을 챙기실 정도의 그런 또 지키실 것도 지키시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크셨다고 저희 들었어요. 아버지가 약간 음,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좀 뭐 비속을 섞으면 음, 가오 빠지게 살고 싶지 않은 음, 굉장히 좀 약간 강성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음, 손가락질 그러니까 받고 비굴하게 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음, 그 아마 퇴직금도 그때 2002년도에 기계 세울 때 네. 저희 기계 팔고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아버지가 음. 그 직원들 인건비하고 퇴직금 정리 다 해줬어요.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을 뭐 그 건데요. 당시에 뭐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서울을 갈 네. 정도면 뭐 곳간에 양식이 없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 음, 그렇게 하시고 음,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사업할 때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준 그때 가계수표 네. 어음이죠. 네, 네. 어음인데 그게 이제 그 은행에서 보증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미수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가계수표를 가지고 그걸 이제 좀 증거로 가지고 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가계수표를 은행에다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음, 회수를 안 해주면 그 소위 말하는 징역을 살아야 음, 되는 음, 경제사범으로 그런 네.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음, 그 와이프는 삼계탕 집을 따로 하고 이 음. 사람이 고위부도를 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네. 다섯 장 정도를. 네. 그 저희 아버지가 한날 약주를 하시고 오셔서 나보고 달래는 거예요. 아이고, 야, 난 못 준다. 음. 아버지는 못 준다. 또 참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은 지금 사지로 몰려 있는데, 음, 아니, 본인도 음, 정작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양반이. 음. 정말 그날 제가 술 먹고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장이냐고. 제가 막 그렇게 음. 모진 말을 했던 게 좀 저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징역 보내면 뭐하냐. 그냥 뭐 벌어서 갔겠지. 그날은 아버지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누나하고. 정말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이 음. 사람은 고위부도예요. 자기 살 거 다 빼돌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그분이
어찌어찌 산다는 거를 듣고 음. 뭐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찾아갔겠지만 그때는 대구 시내에 그 사람 찾아 제가 막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 대구에. 예, 죽이고 싶을 만큼 제가 미워서 나중에 그 실장사도 하고 본인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보면 이 사업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인드였었어요. 그러니까 늘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토요명화하고 명화극장이 그 유명했잖아요. 그 막 네, 그 배경음악 기억나시죠? 네, 빠바밤. 네. 좀 감수성도 있으시고 영화도 되게 좋아하시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성향이 좀 음, 그렇게 좀 사셨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딱 검찰 같은 거 하면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강단도 있고 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리고 좀 세월이 우리 음. 아버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세월하고 안 맞았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또 환경이나 이런 게 평생 원하는 삶은 아니셨던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저는 남자로의 인생으로 봐서는 되게 좀 불행하게 사신 것 같아요. 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걸 하면서 또 음, 가장 큰 건 이제 병역 기피자라는 음, 그 어떤 그 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음, 뭘 해보려고 해도 음. 그 이력서를 못 냈대요. 그래서 배움의 예, 예. 길에서도. 그래서 저희 다 데리고 원래는 그 서울 가서 음, 저희 아버지가 그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력서 쓰러 가셨다가 결국은 그 병역 기피 때문에 음, 그 어떤 좋은 회사도 못 가시고 음, 이런 관이나 이런 데를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철도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역장 쪽으로 이렇게 음. 가실 정도로 됐는데 학벌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저희 아버지가 거부하시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게 나중에 더 큰, 아니 그 당시는 요즘은 뭐 기차 철도에 이런 그 공기업이 있으면 네, 대우가 좋잖아요. 네. 그 당시는 그렇게 좀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하류여 보였나 봐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저희 아버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강원도로 뭐 자의반 타의반 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18년을 거기서 사셨다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엄청 하셨대요. 음, 뭐 그 추운 동네 가서 음, 뭐 진짜 물 길어다 먹고 음. 가서 뭐 똥기저귀 뭐 겨울에도 빨고 뭐 그 당시에는 물론 다 그랬겠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생고생을 한 거 온 거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예, 다른 예, 인생이셨겠다, 예. 그죠? 불쌍해요 저희 아버지 보면 저하고도 많이 뭐 법하면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제가 좀 많이 좀 거칠게 반항도 하고 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에 대한 애정은 또 남다르셨나 봐요. 그럼요. 그치, 이렇게 아버님도 그렇고, 또 대표님도 그렇고,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으시다가, 네, 인경 공장을 다시 여셨어요.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아버님이 뿌리신 게 있으셔서 그랬는지, 직원분들이 또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 예, 공장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막 앞다퉈 오셨다 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해오신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겠죠. 음, 남들한테는 잘 베푸시고 음,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음, 좀 왜 보면 상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네. 좀 츤데레 스타일. 예, 겉은 아니지만 음. 정말 속은 정말 이렇게 기질고 뭐 그런 분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원분들 돌아오시고, 그 다시 또 시작점이 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때는 그때 시작점의 환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2009년 정도인데 제가 다시 시작한 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내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네, 도저히 이제 그 소음 때문에 또 민원 때문에 그 거기서 공장을 할 수가 없어서 기계를 일부 처분을 하고 현재 저희 그 여기 산업단지로 와서 모든 공정은 저희가 다 그 외주로 돌리고 사이징만 제가 그냥 전문성을 가지고 또 너무 이제 직공들도 점점 없어지고 음, 또 다들 화섬 쪽으로 몰려있던 분위기라 네, 제가 그냥 사이징만 해서 음, 한번 이쪽에서 좀 채고 한번 돼보자. 네. 그렇게 해서 사이징만 제가 이제 기사분 두 분만 딱 데리고 아, 나머지 일은 제가 하면서 기사 두 명만 이제 예, 하시고, 시내라는 게 이게 풍계 읍내 얘기하신 예, 건가요? 아, 네, 네, 네.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대규모 기계가 그때 몇 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한 20대 정도? 어, 20대 정도만 하다가, 네, 어, 도저히 이제 자꾸 이 원단 생지 가지고는 답이 네.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을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음.
정리를 하고 완제품을 만들자. 원단을 염색을 하고 아마 그 대목이 아마 이쪽하고 오버랩이 돼서 네, 예, 했던 요거 것 뭐 같아요. 얘기하시고.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해서 안정기를 이제 찾게 하는 기간이 대략 뭐 어느 정도 걸리죠? 일단 뭐 자금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2009년도에 현 우리 그 여기 산업단지에 있는 저 땅을 네. 제가 2010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음, 예, 서울에 있던 제 전세금 일부하고 네, 네. 또 그 저희 집사람이 음, 또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또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만들어서 여기 산업단지에 저희가 땅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음,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산업단지에 제 앞으로 한 땅을 한 300평 정도를 음, 사두셨거든요. 음, 그 어려울 때도.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땅을 팔고 음, 보태서 이제 음, 이 땅도 사고 또 음, 음, 제가 또 그 당시 한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공장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 그랬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할아버지 고 아버지의 그 기질을 조금 예, 받으신 예. 느낌인데 저는 약간 두 분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약간 할아버지의 이런 과감함, 예, 아버지의 정직하면서도 올곧은 예. 그런 성품을 두 분을 다 닮으신 예,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음, 것 같아요. 이제 승계가 그러면은 딱 2009년도에 예, 저희 네, 아버지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2009년도에 네, 승계를 받아서 네, 그 역 앞에 있는 공장을 제가 다 기계를 네, 정리를 하고 네, 2010년도에 제가 저 땅을 매입을 하고 음, 2010년 하반기에 제가 그 당시에 대출을 음, 4억에서 한 6억까지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시내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 음, 망해도 우리 저기 나와서 망하자.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좀 배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집사람이 나름 있는 거 이마저도 다 까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때 제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 은행에 어떤 그 거래했던 그 실적도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점장님이 저보고 당신 상환 능력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보고 그럼 사업자를 없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서 음, 사업 자금을 어떻게 좀 부탁을 했더니, 음, 그러면 사업자를 이걸 없애고 당신이 그냥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하면 그때 대출이 한 4억 정도가 나올 수 있대요. 한 4, 5%의 저리로. 신규 등록하시면 이제 자금 지원받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근데 저 사업자를 못 없애겠더라고요. 사마직무에 대한 거.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예. 원래 대부분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명칭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되게 고민을 항상 많이 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 해서 이거 자금을 지원받냐 안 받냐인데 교수님은 그걸 끝까지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어, 아이고, 아버지의 흔적 뭐 이런 네. 정말 이게 적응이 안 돼. 아, 승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승계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승계를 받으셨는데 승계 받으시고 먼저 한 일은 올곧이 이제 상하마 직무를 지키자 이것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음, 초기에는 정말 아마 제가 2011년도에 네, 아마 그 사업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으면 네, 아마 제가 저게 은행으로 다 귀속이 됐을 거예요. 음, 그때 그 금리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네, 그때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가장 힘들 때는 98년도에 은행 금리가 14%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음, 20%까지 네, 올라갔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떨어졌다가 음, 2008년도에 외환위기 와서 금리가 한 8, 9%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지점장님한테 제가 막 정말 사정사정해서 음, 좀 도와달라고. 음, 그래서 6.8%까지인가? 음, 제가 신보를 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신보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7% 가까이. 음, 그러면 사업 같으면 음, 1년에 이자만 한 2,8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제가 견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거의 한 250 정도? 아, 그게 저희 집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전혀 음, 겁이 안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내가 소위 말하는 담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야, 내 몸속에 어떤 이런 음, 사고를 칠 수 있는 DNA가 있구나. 음, 이게 그때 제 스스로 이 건물을 탁 지어놓고 기계를 돌리고 매장에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막 음, 분주하게 일을 할 때 음. 아침에 출근할 때 뜨는 태양이 너무 멋졌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말씀만 들어도 멋있네요. 그때 생각하면 약간 좀 음, 이거 이거는 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음. 이렇게 내가 좀 복수?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그것도 그거에 대한 노력을 또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뭔가 성공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음, 착각 속에 살았죠. 이게 막 오면서 아, 니 존나 멋있다. 막 나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위로라기보다도 이렇게 스스로 막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어디 뭐 가족이 있지만 스스로의 그런 다짐을 계속 해오신 거네요. 스스로 다독이시면서.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노력들을 계속 해오셔서 사마직무를 지키셨기 때문에 황토기업 선정되셨잖아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아, 예. 좋은 성과에 그때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첫 매장을 열고 매출이 제 생각 이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음, 그 13년도에 이제 그 경북, 그러니까 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감면인가. 아, 이런 제도가 그때 김관영 도지사님이 하신다는데, 당신 업력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를 안 죽인 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업력이 되니까 업력이 40년인가 이상이면 네. 제일 하이 클래스래요. 아, 맞아요. 아주 우선적이고 음, 유일하게 저밖에 없대요. 음, 그래서 음, 아, 뭐 너무 그닥 기대를 안 했어요. 나는 음, 살면서 이렇게 운이 좋지 않아가지고 음,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그 음, 연락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네. 정말 그 네 고생했어라고 알아주는 느낌. 그리고 그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됐냐면 네. 매장 안에 사람이 꽉 찼었어요. 음, 그때는 지금 좀 매장이 지금 좀 규모가 컸는데 그전에는 이 매장이 절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음, 좀 나쁜 표현으로 치면 머리가 새카만 거예요, 매장에. 사람으로 차 예. 있어서요. 좀 논란이 좀 다른 예. 논란이셨겠네요. 좀 경이롭더라고요, 저는 음, 그 느낌이.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살면 진짜 하늘이 도와주는군. 음, 그래서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제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는 걸 줬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인센티브라는 거를 제가 줘봤어요. 음,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음, 너무 힘드니까 직원들이 막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기쁨의 이제 비명인데 그, 그땐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했거든요. 음, 근데 직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직원들 다 데리고 한의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 당시에 10전 네버타임이라는 거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1인당 제일 좋은 걸로 30 몇만 원씩 해서 우리 음, 직원들 6명인가 네, 한약을 다 지어줬어요. 음, 그리고 막 그 소고기도 제가 음, 막 그 음, 저녁에 다 퇴근할 때 막 집에 가서 먹으라고 회식보다 이게 더 나을 거라고. 뭐 그때는 막 그런 그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얻은 것 같아요. 빚도 그때는 막 음, 막 정리를 좀 음,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음, 그 지점장님이 나중에는 제가 맨날 그 지점가 창구에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어깨를 못 펴고 맨날 죄인처럼 그렇게 돈을 빌리다가 네, 나중에 2013년도 되니까 지점장들이 인사를 오더라고요.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음, 제가 그 업무를 음, 지점 가서 안 보고 음. 그 서류를 가져와서 제 사무실에서 제가 제 직위를 찍었어요. 기분이 예. 남다르셨겠네요. 그 옛날에 그 조옥근 차장이라고 그 음, 기업에 은행에 있던 분이 음, 나중에 저한테 엄청 갑질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못 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기업은행을 과감히 버리고 신한은행을 제가 갈아탔어요. 너무 그분들이 괘씸해서. 어, 그 당시에 제가 6.8%를 계속 받았는데 신한은행에서는 4%를 주더라고요. 오, 큰 건데요. 그걸 내가 나중에 한 거예요. 괘씸해서. 음, 아, 당신들 정말 너무하다. 결국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심해서 제가 나중에 그 신한은행을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제2에 한번 제가 또 투자를 또 했는데 음, 그때도 제가 용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지점장 그때 초기 지점장이 박상호 씨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분하고 2010년도 아니다 2013년도
그렇게 지금 한 10년 전이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로 이제 딱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이제 물 알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다시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2차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00년 가게로 또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노력하시면서 좋은 제품 만들려고 많이도 그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으셨다 들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저희가 옷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중간 원자재 그냥 하나 그냥 안감 정도의 이제 생산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염색과 어떤 추후의 뭐 가공들 그다음에 뭐 봉제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뭐 홈웨어 개념의 그냥 단순 봉제만 해서 이제 하다가 염색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짬짬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공소에 제가 들러서 그분들한테 계속 제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면서 인견으로 할 수 있는 가공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데이터도 그분들한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단순 PD를 이제 했었어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여러 가지 보라색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염색이 좀 잘못되면 결례도가 떨어져서 일반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얘가 막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위에 단순 블라우스를 팔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블라우스를 입고 밑에 흰색 바지를 입으셨는데 그냥 살짝 비가 왔었나 봐요. 보슬비 정도가. 네. 근데 얘가 이제 붉은색의 옷이 흰색 바지에다가 아이고, 이염이 된 거예요. 이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당황하셨겠네요. 바지값도 물어주고 염색을 내가 제대로 못한 문제 때문에 옷 봉제비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런 유사한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일일이 뭐 열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수업료를 많이 냈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그게 또 잡혀서 다음에 이제 나염으로 넘어갔는데 나염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게? 나염은 예를 들면 이제 컬러 자체가 잘 안 올라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샘플 작업까지는 컬러가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발색을 하고 이제 이게 염색용인데 저희가 일반 본염이라고 하거든요. 본염이 이제 스크린 나염처럼 막 이렇게 한 카트 한 카트 이제 찍히면서 컬러별로 찍히면서 이제 꽃 한 송이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염색을 찍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발색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세팅을 하거든요. 네. 열로 이제 증여를 해서 음. 컬러 자체를 딱 고착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고착을 시키면 염색 찍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얘를 고착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물도 안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고착을 시키게 되면 색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 공장에서는 네.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그게 다른 원단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요거 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가 어떤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이분들이 나임을 찍었던 원단 소재들이 면, 네. 폴리, 뭐 나일론 같은 거 이런 이제 화섬에 이제 적합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인견 예, 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면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얘한테 적용을 하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면은 견디거든요. 네. 예, 면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얘도 천연 소재지만 면은 우리가 삶아도 되고 사실 면 자체가 탄탄하잖아요. 흡수가 예, 잘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하는 방식으로 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발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인견 자체가 원체 이렇게 좀 약간 뻣뻣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연제라는 그런 이제 후가공에서 들어가는 이제 공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피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연제라는 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단의 터치를 좋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넣으면 옷이 그냥 뻣뻣해요. 막 주름도 엄청 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질 땐 부들부들 하잖아요. 살 네. 때. 네네. 근데 물에 닿았을 때 이게 뻑뻑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네네.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다른 인견 거예요? 특성상 이제 그렇고 음, 이건 이제 건조가 된 이후에도 음, 막 뻣뻣해요, 레이어는. 그래서 얘를 살짝 음, 배추 절이듯이 살짝 숨을 죽여줘야 약간 드래프성도 있고 청량감도 더 뛰어나고 옷이 그나마 조금 맵시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유연제 과정을 거쳤는데 이 유연제의 강도가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실에서 얘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음. 그 일정하게 이 레이온에 그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음. 그 오차를 찾아낸다는 게 음.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원단이 한 5천 야드가 들어가면 그냥 돈 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실험 과정 때문에요. 아니죠. 그 실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잡아서 얘한테 정상적으로 적용을 해도 음. 실험실은 그 약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물 1리터의 비커에 담아서 테스트하는 것과 음. 제대로 액박스에 들어가서 얘가 큰 그 설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음. 수치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접점을 찾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옷이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가 미어짐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렇게 음. 원단 조직이 깨져요. 이렇게 벌리면 얘가 찌 벌어져요. 그래서 소매 음.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얘가 견고하게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네. 바느질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당기면 팔이 뚝 떨어져요. 변형이 되는군요. 예, 이렇게 하면 이런 데 다 미어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럼 완전히 그게 계속 들이붓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람들은 뭐 인형 원단 가지고 보면 뭐 공주공장 뭐 배턴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거 쉽겠지라고 하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그 이 날씨에 가공하는 날씨 그다음에 이제 그 염색 공장마다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고 네. 또 이제 상수도를 쓰는 데도 있고 그 물맛에 따라서도 염색이 하여튼 힘들어요. 얘가 우리가 그 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것과의 싸움을 저희가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그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뭐 초창기 막 자리 잡으실 때는 밤새서 네. 햇뜰 때 막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신 것처럼 바쁜 시간에 어떻게 연구를 틈틈이 하신 그게 또 있으셨나 봐요. 그 컴을 음, 만드세요, 일부러?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강우선에서는 책임에 대한 게 없어요. 음. 너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책임질 거면 너네들 염색 못 해줘.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음. 그러면 초창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음. 그땐 제가 이제 포천에서 많이 염색을 했었는데, 염색할 때 제가 입회를 해요. 나 좀 음. 입회하게 해달라. 네. 그래서 그 액박스에 그 저기 뭐야 약품을 첨가하는 것까지 음. 그 제가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오픈을 하나요? 안 해요. 음. 안 하는데 네. 제가 그 사정사정했어요. 그 음. 대표님한테. 음. 거기에 그 공장 규모가 직원들이 한 300명이고 거의 중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 귀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다리 잡고 매달렸어요. 좀 살려달라고. 음. 그래서 제가 그 포천서 2박 3일 그 모텔을 그 근처에 잡아놓고 음. 제가 밤마다 그 야간 작업도 제가 못 하겠어요. 야간 작업에 사고가 나니까 음. 제가 또 윗돈을 줄 테니까 음. 주간 작업 좀 해줘라. 음. 그럼 주간 작업 이제 수세 들어가면 음. 수세할 때부터 제가 지켜봐요. 이제 갖고 올 거를 어떻게 예, 진행되는지 예. 다 볼 수 있는 진짜 거네요. 너네가 액박스에다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염색량의 2%를 그 유연제라는 그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그 정확하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음. 일일이 사진 찍고 기재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파악된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음. 그래서 염색이 어떻게 되는지, 음. 이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맞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알았어요. 그 연구 시간을 따로 가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뭐, 현장에서 계속 투입을 하셔가지고 예, 어느 과정에서 어떤 게 조금 뭐 보완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예, 직접 보고 느끼신 거네요. 예. 음. 그분들한테 그냥 뭐 거의 뭐 잡사기 음. 취급받으면서 음. 도대체 당신 누구냐라는 식으로 막 음. 그 현장에서는 네.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또 이 사람 뭐야. 낯선 사람이 예, 왔다 갔다. 그리고 그 기계가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음. 그 설비가 굉장히 그 막, 우리가 보면 막 웅장해요. 막 위 원단 위로 올라갔다가, 막 네. 배파하는 과정도 그렇고, 수세해서 음. 염색 들어가서 다시 증열하는 과정이 뭐 저희 설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 대규모는 네, 확실히 예, 다른 예. 거네요. 그래서 그런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주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수출하는 회사를 제가 갔었어요. 오픈하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진짜 대표님이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나 봐요. 그 끈기를 조금 있으셨나 봐요. 예. 그때는 제가 그 탑차를 한 대 사서 음. 그 제가 화물을 안 보내고 음. 탑차에다가 싣고 음. 맨날 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생지도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음. 하차 해주고. 아, 도와드린 거예요, 일을. 제가 그냥 했어요.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귀찮아하니까 음. 제가 원단까지 그 사람들 코 밑에 갖다 준 거죠. 예. 근데 그런 또 노력이 그래도 예.
마음에 그렇게 드셨는데. 하고 출고할 때도 제가 그래서 한 2박 3일 저기 뭐야 숙박하면서 출고 당일날 제가 가서 직접 제가 출고도 하고 음, 터치도 내가 보고 음, 아, 이 정도 터치로 맞춰주세요. 가서 내가 막 음, 온나 나오면 음. 스탬플 잘라와가지고 밤에 여관서 막 모텔에서 빨아가지고 거기서 확인해보고. 막 털어가지고 드라이기 말려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슬립 가나 안 가나 물 빠지나 안 빠지나 막 그게 제일 예, 중요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붉은색이 물이 잘 빠져요. 네이비하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진 분홍이나 그 컬러도 같은 붉은색이라도 네. 그 핫핑크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핫핑크가 잘 빠져요. 음, 이온이 잘 되고. 그래서 음, 이제 그 테스트를 즉석에서 내가 하고 음,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 다음날 내가 돈을 더 줘서 음, 한번 텐트를 더 쳐서 얘를 고착을 좀 시켜달라. 음. 수대도 한번 더 해달라. 그래 가지고 와야 나중에 제가 그렇게 관리 안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원단 보내서 염색해 주는 음. 대로 그래 뭐 이거밖에 안 된다더라 해서 오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부도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시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잠을 좀 줄이시면서 다시 또 와서 예, 연구하시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본업에서 그걸 예, 투입을 하시고, 예. 그 중에 제일, 이건 정말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이런 효과가 있었다, 잘 됐다. 그게 어떤 건가요? 뭐 슬립 꺼는 거 막 잡고 그다음에 색상을 음, 내가 어떠한 컬러가 레이어에는 잘 먹힌다라는 걸 그것도 뭐 눈을 떴죠. 음, 눈을 떠가지고 음, 이분들이 또 수출품 오다 중에 음, 몇 번 뭐 히트 치고 히트 음. 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빠지는 디자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국내에 이제 안 풀린 거니까 음,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을 한 번 했는데 음. 그게 대박 난 거죠. 아, 그런 아이템들이. 어, 그러니까 그 제가 발로 뛰어서 얻은 거예요. 예. 그쵸. 네. 그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네. 음료수도 사주고 친해지다 보니까 음. 야, 그 디자인실에 가면 디자인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골라봐.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오픈하신 예, 거예요? 그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디자인실 가면 그 수주급만 전문으로 캐리하는 그 작업실이 있었어요. 네. 그 가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한 열 몇 명에서 계속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번 히트치고 음, 막 몇 년째 해먹던 게 이제 식상에서 끝난 것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신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내 시장에 먹힐 만한 거 내가 아유 음, 이쁘다 싶어서 해온 것 중에 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2012년 13년도 그때 그 대박을 쳤었어요. 그게 어떤 제품이었나요, 혹시? 그게 이제 원피스하고 네. 블라우스 두 가지였는데 그때 그걸로 하여튼 뭐 그 나염이 이뻐서 정말 뭐 보는 감각도 좀 있으셨나 봐요. 계속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니까 감각이 키워지신 건가요? 제가 원래 네. 제가 서울서 재수하고 할 때는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그러겠어요. 지금 뭐 옷 잘 못 입지만 제가 18, 17살 때부터인가 네. 친구들하고 남대문하고 이대 쪽을 다녔었어요. 아, 신촌. 밤에 나이트도 가고 막 낮에는 옷 쇼핑도 하고 음. 내 친구들끼리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좀 옷 입는 거 되게 그러니까 좋아했었어요. 패션에 좀 관심이 많고, 이제 아무래도 또 다른 분들보다 좀 그런 게 예, 많으셨네요. 그런 거 좀 제가 음. 좀 원래 조금 예, 타고나신 그런 게 좀 있으셨네요. 옷은 우리 아들도 제가 옷 골라줘요. 저는 이제 아직 몸이 안 돼가지고 옷을 좀 맵시 있게 못 입는데 제가 서울 살았으면 좀 양아치 같이 옷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영업적으로 또 서울에서 하시는 걸 앞에서 또 설명해 주신 게 있기 예, 때문에 그렇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사무직물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그런 게 그 올곡치 고집을 하신 게 또 그게 있으세요. 인터넷 판매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홈쇼핑 판매 이런 거 안 하시고 오로지 이제 도매 업체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나온 제품을 좀 제대로 판매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좀 성향이 저는 지금도 주식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저는 실체가 내가 만지고 보지 음, 않으면 저는 안 해요. 안 믿고. 음, 그래서 좀 어떤 그 욕심을 제가 내서 음, 뭐 인터넷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좀 판매형 형태를 좀 다변화시키면 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 없이 여기서 이제 사업을 아버지랑 할 때 물건을 팔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제대로 그 업장을 갖추고 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었어요. 막 보따리상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거래처가 좀 세팅이 되고 나니까 전국에 한 200군데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판매를 내가 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내가 좀
다각도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겠더라고. 나달자고 이 사람들을, 그리고 너무 막 실체가 없이 내가 막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내가 뿌려서 물건 파는 거 그 자체가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야, 물건 똑바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더 잘 팔어. 그리고 필드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뭐 그렇게 그냥 우리 방식대로 그냥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그냥 차단을 딱 시켰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도 있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좀 키워보자. 그렇게 좀 그 판매 어떤 형태는 제가 좀 그렇게 좀 한 노선으로만 네. 예전에 그 어려울 때 그 아내 되신 분이 안동이나 이런 데 딴 데서도 아예 없고 막 이렇게 그 판매하려고 노력하셨댔잖아요. 근데 그 네. 노력들을 했던 그 도매업자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각 뭐 수도권 뭐 지방 뭐 이런 데들도 거의 지금 뭐 저희는 전국에 다 거의 이제는 거래처를 더 확장할 수 없을 만큼 지역 섹터까지 딱 잡아놨기 때문에 네. 예, 다 그런 이제 출발점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나의 의리죠, 의리.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그분들이 의리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이게 예. 또 제품도 그만큼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이게 서로 간에 그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그분들이 계속 찾는 데에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장사꾼 나름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식도 그래요. 보면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다 정직하잖아요. 그 사람들 재료 제일 좋은 거 써요. 막 별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별나게 제품을 안 만들면 그냥 그 불량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 남겠더라고요. 그냥 싸게 사가지고 단순히 계산만 치면 안 되고 염색도 제일 잘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과감하게 저는 그 투자해요. 나 돈 더 줄 테니까 좀 더 잘 만들어 주세요. 색이 더 잘 나오고 예, 좀 예, 디자인도 더 예, 아름답게. 예.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이라는 게 정직해야 되지. 우리도 사실 옷 하나를 음, A라는 브랜드에서 사 입었는데 옷이 불량해요. 두 번 다시 안 가겠죠. 그건 엄청난 바보짓이에요. 차라리 내가 100원 남을 거 50원 남겨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고객 충성도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죠. 그럼 나중에 쉽게 가요, 쉽게. 그걸 이제 도매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다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옷감 비슷한 인연이라 해도 예. 하마직물의 그 옷감은 조금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이제 업체에서는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 디자인은 다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이 디자인 이쁘다 해도 어떤 사람 이 디자인 별로다. 그러니까 음. 디자인에 대한 거는 음. 저희가 아직까지는 큰 소리 뭐 이렇게 쳐서도 안 되지만 그럴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단비 그러면 거기 원단 좋고 바느질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불량 나서 뭐 해본 게 이게 소비자들한테 항의 받은 게 뭐 1년에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뭐 90% 정도는 된다고 봐요. 90% 이상. 네. 그 예전에 막 그런 시행착오들이 진짜 밑바탕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 이제 자리 잡고 신뢰를 쌓으신 거네요. 그 이제 그렇게 신뢰를 쌓은 데서 또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떤 사업자라는 게 같이 가시는 분들의 그런 것도 크잖아요. 네. 아까 뭐 보니까 이제 아버님을 좀 닮으셔서 네.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걸 잘 챙기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기 근속하시는 직원들도 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게 저희가 좀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좀 그 성수기와 비수기에 인력을 다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상시직 같은 경우 저희 현장에는 이제 그 두 분이 계시는데 저분들은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해서 저희랑 거의 한 40년, 네. 4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우리 그다음에 우리 옷 디자인하고 같이 판매 도와주시는 분은 얼마 전에 퇴직한 분은 이제 저희 물건을 이제 부산 가서 팔고 계시고, 그분 저희 12년 계셨거든요. 12년 계셨고, 우리 지금 그 있는 직원은 12년째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도 저희랑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직원이 바뀌는 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저희랑 같이 좀 이해해 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분들을 저는 그렇게 좀 잘 안 내보내려고
좀 그래요. 어떤 그 직원들을 같이 이제 하시면서 포용하는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름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까요?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기보다도 그냥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 그렇잖아요. 군인도 잘 음, 먹이고, 음, 훈련도 했으면 좀 쉬게 해주고, 음, 뭔가 좀 보장이 돼야 전쟁도 하고, 음, 뭐 장사도 하고, 뭐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그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만족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하여튼 뭐 인력 쪽은 또 제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제가 좀 더 풀어가야 될 숙제 같아요. 맞는 사람을 만나서 오래 간다는 그런 건 참 큰 일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아내 되신 분하고 이제 대표님하고의 그 맞는 역할이 이제 각각 네, 있으세요. 그게 이제 아버님 때 이후에서부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고 봤는데 지금 아내 되신 분이 이제 봉제 쪽 담당. 네, 그러면 대표님은 생지하고 염색 담당 네, 이렇게 네, 네, 하시네요. 네. 그럼 아까 이제 봉제나 이런 거 하시는데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 있고 노력을 하셨댔잖아요. 음. 지금 이제 봉제 담당하실 때 이제 뭐 일과 아니면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봉제 공장 제가 지금 운영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돼요. 음, 네. 그러니까 봉제 공장도 바지 전문, 네. 블라우스 전문, 원피스 음, 전문, 뭐 이렇게 다 세분화돼 있어요. 한 다섯 군데 정도 돼요. 그렇게 다섯 되면 군데 정도 되는데 저랑 거래한 지가 다 뭐 20년씩 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도 이 손이 바뀌면 저희가 바로 티나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제가 계속 그러니까 그 관계와 그 어떤 그 사람들도 제가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음, 약간 좀 얘기가 뭐 번나가지만 이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들 하나 만나면 그 주위에 파생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더라고요. 예. 비슷한 성향으로 예.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봉제 쪽은 정말 그분들이 많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음. 거의 뭐 숨은 공로가 아니고 거의 뭐 은인이죠, 은인. 다루기 예.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음, 그 제공을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물량에 대한 그 음, 그렇죠. 보증을 해주고 네. 결제를 저는 칼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클레임을 친 적이 없어요. 음, 내가 하도 클레임을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음, 그 염색 저 시장 사람들한테 클레임 맞아가지고 네. 징글징글 해가지고 음, 저는 심지어 오토바이 킥비까지 다 물어줬어요. 내가 원단을 팔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안감을 쓰고 했는데 음, 사실 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시장 사람들 되게 무서워요. 나빠요. 그래서 자기네들 창고비하고 음, 킥비, 뭐 원단값, 뭐 봉제값, 염색비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음, 쉽게 말해가지고 원단 팔아가지고 내가 원단을 1,000만 원치 팔았으면 음. 거의 3천만 원 물러주는 그런 거 많이 당해왔거든요. 아이고. 죽어요 업체들. 근데 봉제 공장들 그 사람들 사실 다들 소규모로 하는데 음, 내가 클레임을 치잖아요. 음, 이 사람들 진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초창기에는 봉제 사고가 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좀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음, 이거를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음. 추가적으로 내가 일거리를 다시 주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도 사장님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네. 저한테 좋은 쪽 제시를 해줘요. 음, 그래서 저 봉제공장 사장님들하고 만나면 저 거의 아이돌 대우받아요. 이게 제 자랑이지만 음, 저는 자랑할 만큼 그분들한테 정말 제가 열과 등을 다했고 음, 지금도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 연세가 이제 한 70 중반 되셨거든요. 음, 근데 그분 50대 때 내가 만났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바깥을 얘기해주면서 아유 음, 차장 뭐 그분은 이제 사장도 아니에요. 음. 거기 이제 그 봉지의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 왕언니라 불리거든요. 어, 그분이 내가 그날 이제 그 맨날 모자 쓰고 가다가 어떻게 모자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원단을 이제 올려주고 내려오는데 바깥을 주면서 야 차장도 이제 많이 늙었다. 그래서 저한테 반말하시거든요. 오래 예, 보셨으니까. 차장도 이제 많이 늙었다. 그분도 보니까 제가 늘상 그냥 맨날 가면 눈인사만 하고 뭐 서로 그냥 뭐 말만 일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음, 그날 처음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많이 늙으셨더라고. 처음 뵀을 때보다. 예, 계속 같이 가셔야죠. 또 예, 그래서 건강하고. 제가 맨날 그래요. 아, 이제 왕언니 없으면 이 사업 접어야 된다고.
그때 자기 한 90까지 할 거래요. 사람을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또 뭐 그만큼의 노력도 있으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마진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제 개인적인 제 자랑이 그거예요. 저는. 사람을 예. 얻으시는 거. 네. 아, 그러면 이제 생지 염색 이쪽은 또 이렇게 어느 쪽 어떻게 또 진행이 돼요? 생지는 네. 제가 이제 여기 인근에 있는 공장들한테 음. 제가 사이징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원하는 스펙의 원단을 이제 음. 그 외주를 주는 거죠. 이렇게 짜가지고 제가 이제 적용해 하고 제품에 적용을 하고 아, 네, 그러고 직접 있어요. 다 그걸 관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염색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제 그 우여곡절 있고 실패도 있으셨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원활하게 이제 염색 그쵸. 과정은 네. 예. 그럼 염색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예전에 포천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산하고 대구 쪽만 하고 있어요. 거기와도 또 장기간 이제 계속 하시는 그쵸. 대구 염색 같은 경우는 음, 뭐 저랑 한 20년 가까이 했고 서울도 안산 같은 경우도 뭐 저희랑 한 지가 한 10한 2, 3년 됐고. 그 염색을 계속 이렇게 직접 왜 보시고 하셨댔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웬만한 건 다 아시겠어요? 그냥 원단만 딱 보면 네. 얘 폭이 얼마인지 눈에 들어와요. 예, 음, 폭이 얼마인지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애들 방축 가공도 다 했고 음, 들어보면 터치 됐다. 원단만 롤만 들어봐도 터치 딱 좋다. 그러니까 이게 터치가 안 좋으면 원단이 빳빳하게 그냥 통나무 같아요. 음, 근데 터치가 너무 안 좋으면 네. 얘가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그 적정 손맛이 있어요. 저희 딱 만져보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시는 예. 그게 어느 기간이 딱 느끼시는 게 있으셨어요? 아, 내가 이걸 느끼네, 막 이런 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네. 그리고 좀 뭐 금전적인 피해를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생활에서 얻으신 예, 거네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분야를 딱 나눠지셨기 때문에 그 예, 각자 맡은 분야에 좀 책임이 남다르시 크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또 지금의 앞으로의 그런 이제 사마진을 위해서라도 그 분야에 맡은 분야에 조금 발전성을 갖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전성은 네.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번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장치 산업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염색 공장들 아까 제가 막 그렇게 웅장한 네. 그 공단에 있는 그 업체들 있죠.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들 지금 문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뭐 너무 뭐 기본 시급 그러니까 그 최저 시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적용하는 거는 음, 저는 이제 괜찮은데 음, 어떤 우리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너무 그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되니까 지금 산업 생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저는 지금 그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도 서로 여러 개가 있어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음, 발전을 하는데 네. 지금 공장들은 그나마 음, 그냥 위태위태해서 끌고 가는 이제 그 업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명 업체들 있죠. 네. 거기 지금 100명을 다 줄였어요. 200명을 다 음, 자르고 설비도 네. 그 다 기계 파졌다 하더라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딱 음. 정의 업계 몇 개만 딱 해서 지금 끌고 가신대요. 물량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네. 모든 이런 그 산업의 악영향이 탁 음, 들어오니까 음, 이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 시간도 제약하지. 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 음, 그마저도 사람들 없지. 음, 모든 이제 3D잖아요. 3D 네. 업종이잖아요. 우리 섬유 업종이.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저 안산에 있는 공장에 문을 닫으면 저희도 이 매장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음, 늘 갈 때마다 거기 대표님이나 공장장님한테도 늘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음, 절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공장들은 네.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네. 사실 인견 포지션은 저 사람들한테는 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그마저도 우리한테 이제 잘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분들 안 하면 음. 저희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좀 뭔가 대안 마련이나 또 고민이 좀 많으시겠는데요. 뭐 그거를 제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어른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요즘 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좀, 네. 음, 그래도 뭐 그뿐만 아니고 염색뿐만 아니고 봉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완제를 생산해서 네. 이게 현금으로 환금이 되는데 결국은 중도에 과정이 없으면 저는 생기에 생산하고 이 기획력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어떤 궤적이 무너지면 저희도 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고민은 되시게 네, 네, 되네요. 이게 산화직물로 그 이름을 계속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네, 풍긴교 소담비라는 또 이름으로 네, 70년 이제 전통을 이어가고 계세요. 예. 그 소담비 뜻이 또 있으신가요? 그 소담비는 전 늘 음, 동양대에 감사하고 있는데 음, 이 2000, 2011년, 2010년도인가? 음, 11년도인가? 요 사이에 음, 그때 산학협력단에서 음, 저기 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음, 저희가 좀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음,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음, 그때 디자인실에서 저희 걸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는 소담비라는 명칭이 참 어울리겠다라고 음, 지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냐라고 묻길래 저는 대체로 소담비라고 하는데 좀 손발이 오글거리더라고. 막 손담비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어찌 보면 집사람이 아니 손담비라는 자기는 전혀 나쁘지 않대요. 음,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것도 뭐 약간 간접적인 뭐 익숙한, 마케팅도 될 수도 음, 있고 음,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뜻이 뭐니 소담이라는 게 약간 소박하고 탐스럽다 뭐 이런 네, 뜻이래요. 그리고 네, 비자는 비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인견이라는 게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네,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든 실크라고 해서 이제 음, 그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소담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문구를. 그래서 이제 꽃잎이랑 이렇게 했는데 음, 그게 되게 브랜드가 예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음, 그걸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표 등록도 하고 음,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의 어떤 뭐 브랜드로 음. 참 어떤 이런 뭐 부끄럽지만 그런 나름의 브랜드화 돼서 뭐 아주 감사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화직물 수단비 이렇게 예, 이제 예, 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수단비 이름으로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제품이 어떤 게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저희가 뭐 아동복부터 해서 뭐 여성복은 거의 음, 토탈로 다 하고 있고 음, 남성복도 일부 뭐 남방 종류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아동복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음, 아동복은 지금 좀 줄이고 그냥 여성복 위주로 그냥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걸로 좀 전문성을 좀 이렇게 음. 축소시키는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 말씀하신 아동복 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졌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또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봤을 때는 또 진짜 여성복이 조금 더 확대된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음, 그 디자인적인 거나 염색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좀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이 유행이라는 게 인견에도 저희 업종에도 이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어떤 애는 이 색상이 잘 나가고 음, 어떤 애는 또 이 색상이 잘 나가고 음, 이게 눈에 막 확연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민감하게 잘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옷 같은 경우는 어떤 애는 약간 좀 이렇게 롱한 옷이 약간 좀 박시한 옷이 좀 잘 나가든가 음, 하면 또 어떤 애는 약간 좀 음, 이렇게 뭐 짧은 형태의 좀 디자인들이 좀 잘 나간다라든지 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잘 내가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음, 저희는 드라마도 보지만 음, 옷을 봐요. 음, 홈쇼핑에서 프라이팬 선전하는 그 쇼호스트가 음, 입은 옷을 봐요. 음. 저희는 뭐 프라이팬을 보는 게 아니고. 유행에 그런 걸 좀 따라가시려고 하는 것도 보시는 거죠? 예. 그게 결국 저희보다 앞서가잖아요. 그쪽이. 네. 앞서가기 때문에 드라마라는 거는 앞서가기 때문에 다 협찬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되게 유심하게 봐요. 어떤 색상을 입는구나. 물론 계절별로도 있지만 음, 이게 색상이 저희가 성수기에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저희가 가을부터 다시 내년 거를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에 보던 컬러가 이 컬러가 되게 이쁜데 네. 가을에 보면 음, 브라운 계열이 이뻐 보여요. 음, 그게 착시예요. 음, 그래서 브라운 계열로 가면
다시 우리가 판매 때 여름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1차에서도 9월에 이제 올해 그 성수기 끝나면 네. 준비가 더 바쁘다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패턴이나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내년 걸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 시점을 딱 언제로 잡고 이걸 제품 생산에 들어가세요? 일단 저희가 저희 스스로 색깔에 대한 거를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요. 음. 그리고 그 가을, 겨울 되면서 생산할 때 얘를 여름의 시선으로 저희가 봐요. 그걸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 가을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봄옷 가을에 못 입어요. 또 가을옷 봄에 또 못 입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오류가 있었거든요. 색상에 대해서. 색감, 디자인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데 네, 있어서요. 특히나 디자인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픽스된 거니까 네. 디자이너들하고 상의해서 가면 되는데 정말 색상은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대한 그 색깔에 보는 기준. 내가 지금 여기가 막 난로 틀고 막 그 히터 틀고 따뜻한 데가 좋아가지고 막 파란색만 봐도 막 아우 막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겨울 되면 정말 겨울 옷만 예쁘게 보여. 그 색깔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 착시를 안 받으려고 그건 제 노하우예요. 계속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네요. 예. 얼마 전에 잠깐 이제 1차 면접 끝나고 이제 뵀는데 사모님도 유행에 따른 그 스카프를 하셔서 네. 인견 염색을 검정색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일반 이제 우리 인견 스카프 하면 천연 염색해서 일자에 길쭉한 짧거나 음. 긴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들 예. 판매하시고 선물도 받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하고 계신 게 너무 이뻐서 여쭤보니 그것도 인견으로 네. 염색을 한번 해보셨대요. 네. 검정색을 누가 했는데 예쁘시다고. 음.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끝에가 또 이렇게 얇아지는 네. 디자인이더라고요. 하신 게 너무 예뻐서 여쭤보니까 그랬더니 어쩌면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새롭게 제품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을 자주 다녀요. 그리고 어떤 시장 쪽으로? 그 시장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저는 백화점도 가고 그다음에 이런 아울렛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옷 입는 거 좋아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남자들이 쇼핑하면 이게 짜증 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아울렛 가면 아침 10시에 제가 그 백팩 메고 밤 7시까지 돌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집사람이 학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좋아하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랑 잘 안 갈라 그래요. 힘들다고. 좀 꼼꼼히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예, 그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거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막 이게 허리 아프잖아요. 그래도 저 아울렛 가가지고 니 한 10시간 있어 볼래? 그러면 전 12시간도 있어요. 그 그게 뒤에다가 이제 뭐 가방에다가 먹을 거 몇 개 좀 주전부리하고. 네. 예. 그 정도로요. 예. 그럼 이게 사업적인 거에 많은 그 큰 역할이 좀 힘이 되시겠네요. 도움도 되시고. 제 성향하고 거의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만약에 서울 살았으면 옷 되게 좀 막 잘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막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저 새끼 나이 50 먹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라고 할까 봐. 다른 직업을 나는 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막 하신 걸 샘플 작업을 따로 하세요. 예. 매번 하시고 네. 그거가 그 샘플 작업 시점은 언제쯤이신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이거 공개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타인한테 공개되나? 네. 그럼 곤란한데. 지금 한 대략 뭐 계절 그냥 시즌적으로 하는. 그냥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봄 상품 나오고 여름 상품 나올 때는 아마 저 말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저만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미친놈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다들 이게 직업이라.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정말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서울서 만나서 상의를 해요. 이거 접목시키면 되겠냐라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추려서 얘를 모티브에서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들어요. 이게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시고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 이제 해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풍기인견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좀 발전성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런 염색 전문 공장들이 존속한다면 저는 의식주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저는 아주 비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의식주라는 게 내가 안 입고 안 자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자꾸 사실 옷도 더 좋은 옷 입고 싶지 유행진한 옷 입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이거 인간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제가 얼마나 그 선한 마음과 내 정직함으로 멋스럽게 좀 내놓느냐가 되게 짜릿짜릿해요, 저는. 일할 때마다 되게 좀 힘드시만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그럼 30년 이제 넘게 열정을 쏟으셨어요. 네. 대표님한테 풍기인견은 어떤 의미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희노애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앞쪽에도 보면 희노애락이 맞지 않나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고 저는 지금 제가 정말 삼성의 이재용 씨가 안 부러워요. 저는 지금이 건강에만 문제 없으면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집 문을 열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와이프한테 늘 고맙고 뭐 가끔은 부부싸움 할 때는 지옥일 때도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는 늘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 아,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하루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저희 할머니가 진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풍이오고 저희 증조 할머니가 95세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 증조 할머니 봤거든요. 저 네. 옛날 저 4대째 막 우리 모여서 살 때. 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이잖아요. 근데 연세가 95세면 엄청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인데 맨날 저 숟가락으로 사과 갈아가지고 막 내 입에다 넣어주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이 오니까 자식 앞세우는 꼴 못 본다고 곡기 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북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사진이 어딘가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 제가. 예, 우리 어머니 집에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키가 크세요. 증조 할머니가. 그걸 저희 할아버지가 유전자를 받았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99칸짜리 부잣집 딸인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92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우리 할머니도 훌륭해요. 훌륭하시고 항상 나갈 때 옷을 정갈하게 입고 비녀 꽂고 흰길에 안 나가요. 내가 괜히 남한테 피해 준다고 항상 골목으로 다니시고 진짜 우리 할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할머니 좀 닮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거지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쌀을 대박에다 담아줬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 과시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훌륭하셨는데 내가 이 말이 좀 돌아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설날 때 세배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0이면 100 사람한테 다 그 얘기해요.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와라. 나는 맨날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또 저 소리 한다. 맨날 피난 얘기 안 하면 저 소리 한다. 내가 맨날 비아냥거렸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중년이 돼서 그 말을 이렇게 딱 새겨 들어보면 진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깊은 뜻이 담긴 거예요. 그 말에. 웃으면서 들어가고 웃으면서 나와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래요. 아마 계신 분들도 아마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웃어도 행복한 게 맞아요. 저는 정말 제가 우울증도 겪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신이 힘들어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옛말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저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좀 까칠한 데도 있거든요. 제가 또 성격도 다혈질적인 데도 있고 까칠한 면도 있는데 그냥 제 스스로 요즘은 많이 바꾸고 살려고 네,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을 또 배우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또 1차, 2차 교수면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거 잘 기록한 거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